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처서입니다. 여름은 가고 이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도 참 시원하고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TV로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 돌직구 방송을 그리고 유튜브로 댓글로서 참여하고 계신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생년월일을 바꾼 건데 바꿔달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주나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왜 바꾼 걸까? 잠시 후에 이 의혹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의혹이 많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이 정말이지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등학교 때 박사 논문에 제1저자로 올렸던, 그것도 박사 신분으로 올렸던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이 어떤 의혹들 쏟아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본인 딸의 논문 관련 의사단체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아의학회가 이거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다라며 조국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한 겁니다. 과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그것도 박사 신분으로 등재될 만한가? 기여도가 얼마인가? 그 기여도를 규명할 연구 노트, 논문 지도 교수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교수에게 2주 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제1저자로 조 후보자의 딸을 등재한 해당 지도 교수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조국 후보자의 아들 모두 다 UN 인권 인턴십 과정을 거쳤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대단하다는 UN 인권 인턴십. 그런데 그 대상을 살펴봤는데 인권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시민인권, 공익단체 활동가 및 일반인,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인턴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 둘 다 모두 다 이 UN 인턴십에 통과할 수 있었을까? 조국 후보자가 2007년부터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UN 인권정책센터 대표가 조국 후보자와 잘 알고 있는 서울대 교수였다. 서울대 교수 인권위 활동 시기를 겹쳤다. 한국일보는 조국 후보자가 딸의 스펙 쌓기에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딸과 아들과 관련된 의혹들에 분노한 서울대, 고대, 부산대 대학생들이 오늘 촛불을 듭니다. 오늘 밤 촛불을 듭니다.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촛불을 들 대학생들의 분노도 잠시 후에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가장 황당한 게 오늘 이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4면인데요.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 직전 조국 후보자의 딸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는데 생일을 7개월 늦췄습니다. 생일을 7개월 늦췄습니다. 왜 생일을 7개월 늦춘 걸까요? 조국 후보자 딸은 내 진짜 생일은 2월이다 라고 과거에 밝혔는데 이제 와서 진짜 생일은 2월이 아니라 9월이다.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생일이 언제인 건지, 언제 태어난 건지, 아니 이것까지 의혹입니까? 잠시 후에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깼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토 기간에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지소미아 연장할 듯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 미국, 일본 사이에 안보 지형의 균열이 우려되고 있는데 NSC를 거쳐서 문 대통령이 제거했다. 발표 11분 전 윤정기 세워라 이런 지시가 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걱정 없다. 이미 미국과 다 상의했다. 협의했다.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미국은 실망스럽다. 황당하다. 우리와 논의한 적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괜찮은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최종심이죠. 3심이죠. 대법원 우리 29일에 선고하겠다. 날짜를 공지했습니다.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지 6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최종심 대법원의 선고가 29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에 대한 최종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29일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지 29일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이 29% 인상될 때 하위 20%, 그러니까 빈곤층의 소득은 역설적으로 29%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고용의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줄였고 일자리가 없어진 빈곤층 등의 소득만 29%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입니까? 이게 정부가 말한 경제 활성 효과입니까? 급감한 1분위 근로소득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2년 새에 근로소득은 이렇게 바닥을 쳤습니다.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탐정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원한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불끈. 대한민국 청와대가 발끈을 넘어 불끈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분노. 조국 후보자의 딸의 각종 의혹, 오늘도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20대 청년들은 조국 후보자와 이를 임명한 청와대를 향해 촛불을 들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흔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후보자 이슈로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조국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들이 많지만 일단은 우리 청와대가 파기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이야기부터 잠깐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입장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청와대,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 대응에 부응하지 않았다. NSC를 열어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뒤 약 1시간 토론 후 지소미아 종료를 제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을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이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추적하는 데 실패하면서 일본과 미국이 갖고 있는 최신 군사 정보를, 특히 북한 무기에 대한 군사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로 그게 어려워졌다라는 우려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상한 건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소미아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지소미아 파기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왜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을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협정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전략적 가치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국방장관은 저때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에게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 전략적 가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전략적 가치 있는 걸 왜 파기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대통령께서 8.15 국민들에게 이제 연설하실 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외교적으로 정말 일본이 밉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익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외교적 타결을 하시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일본인들에게 당한 직접적인 피해는 또 언급도 안 하시고 넘어갔고 또 국방부 장관이 저런 식으로 지소미아의 폐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마치 폐기할 것처럼 하다가 약간 유보적인 입장도 얘기했었고 전략적 가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전혀 그런 흐름과 상관없는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 예. 큰 뉴스를 덮으려면 큰 뉴스를 터트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야 되는 큰 뉴스가 뭔지는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물타기 아니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뭔지 그거를 덮기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 전략적 가치가 걸려있는 이 뉴스를 터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든다라는 거죠. 어제 야당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6년에 이제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한 이후에 29건 정도 정보 교환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보 교환한 게 29건 중에 7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몰려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일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 지정학적 요인들이 굉장히 긴박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도발이. 그러니까 최근에 7건 교환이나 이 짧은 기간에 있을 정도로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일본 믿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본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정도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일본하고 사이 나빠지는 것보다 그래도 전통적인 우방 관계에 있는 미국에서 이거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본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하든 끝까지 우리 편 들어줬으면 하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국민들이 궁금했는데 미국 입장 나왔네요. 네.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정부는 어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청와대에서는 예. 사실 이해 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청와대는 미국과 이미 사전에 이해를 구했다. 네. 그러니까 뭐 잘 얘기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이해 구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도 이게 이득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청와대가 국민들- 급하게 결정 내렸다.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도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 시키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수세에 몰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제일 걱정은 이게 그냥 까짓 거 뭐 일본과 연 끊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 텐데 우리의 안보의 우려, 더군다나 한일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진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북한이 신종 미사일을 뻥뻥 쏴대는데 우리 군이 추적을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아예 두 눈을 가리는 것 아니냐. 안보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요. 남북 군사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안보에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국방부를 출입했던 기자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남북 군사 합의가 있어서 북한이 신형 미사일 쐈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가 있어서 북한이 이렇게 뻥뻥 탄도미사일 쐈다가 방사포탄 쐈다가 도발하는 겁니까? 저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안보에 자신 있다.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요. 지소미아는 북핵, 중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것이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경우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그리고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요. 한일 관계가 깨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정보 쉽게 주겠냐. 미국 신뢰에 이르면 위성을 통한 영상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뭔가 안보에 우려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배민 박사님, 네. 까짓 거 일본 정보 치사하니까 안 받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최근에 다 실패했잖아요, 추적에. 맞습니다. 실질적인 사거리도 예측한 부분들이 틀려서 나중에 다시 사거리를 수정하는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한 바가 있고요. 일본과의 정보 교류에 대해서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미국과의 군사 정보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미국의 정보를 받으면 북한의 미사일 핵 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신원식 전 합참차장이 얘기했던 내용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미국이 동북아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서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고 그 축이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우리 정부에게 전달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 된다라고 선을 걷던 건 미국 입장에서는 뺨을 맞은 것과 비슷한 심정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굳건한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태가 오게 됐을 경우에 우리의 안보에는 문제가 없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국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른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과연 이거 한미동맹은 괜찮은 건가? 미국과 정말 청와대 설명대로 사전 협의한 거 맞나?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말 청와대 설명대로 미국이랑 사전에 얘기된 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금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국가 안보 축을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걸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입주로 덮기 위한 꼼수, 문조 동맹 지키기 위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죽창을 든 것이다 라는 격양스러운 반응도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두 가지예요. 미국이랑 사전에 얘기된 거 정말 맞느냐. 근데 미국 반응 보니까 청와대 설명처럼 사전에 충분히 얘기 안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이거 조국 덮기 위한 물타기냐. 우선은 그동안에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또 지금 얘기하는 국무장관이 일관되게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해야 한 건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하자면 연장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쉽게 용인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통보는 됐을지언정 그 자체를 가지고 미국이 납득하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페오 장관 지금 캐나다 가서도 하는 얘기가 한일 관계는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고 한일 관계의 동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우리 정부 입장에도 정확하게 좀 더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지소미아의 문제는 아마 조국 문제를 덮었다는 어떤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미국 자체가 지금 IMF를 파괴함으로써 생기는 동북아의 말하자면 군축의 문제가 역행하는 데 대한 우려가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뉴스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본격적으로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오늘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는 겁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 중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바뀌는 거였군요. 함께 보시죠. 조국 딸 입시 위에 출생일도 변경한 건 아니냐 의혹이에요. 2014년 8월 13일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 진행 시기 과정에 있었어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바뀌었습니다. 1991년 2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이면은 학교를 한 살 일찍 입학했겠군요. 빠른 91년생이군요. 2월이면. 빠른 9일에서 1991년 9월생으로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9102 뭐뭐 이렇게 되다가 9109 뭐뭐 이렇게 바뀌었겠군요. 그리고 2014년 6월에 부산대 의전원에 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하고 원서를 제출한 거예요. 주민번호 변경 48일 후인 9월 30일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조국 해명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변경이다. 그러니까 원래 생일이 9월이었다. 근데 부산대 입시 과정에서 꼭 그때 실제 생일과 일치시켜야 했느냐라는 반론도 지금 있어요. 이 해명에 대한 논란도 함께 보시죠. 조국 후보자는 실제 생일로 변경한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조 후보자의 딸인 조 씨가 2007년 한영외고 동문 커뮤니티에 생일이 9월로 공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자 아니에요, 저 원래 생일 2월이에요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 이거 좀 아버지 설명과 딸의 설명이 맞지 않죠? 아버지는 9월이 실제 생일이다. 딸은 아니다, 2월이 내 생일이다. 언제 태어난 겁니까? 조국 딸 조 씨는 부산대 의전 합격 후기에 부산대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다. 빠른 91년생이면 사실은 본인보다 하나 위 학년과 동급생으로 학교를 다녔다는 건데 이게 9월로 늦춰졌다는 건 사실상 한 살이 좀 더 어리게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 부산대는 나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혹이에요. 허은하 소장님. 네. 주민등록번호가 바뀔 수 있군요. 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허 소장님도? 예. 처음 알았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손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저희 회의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네. 손소 변호사님,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구나.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신변상의 위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렇군요. 이거는 변경이에요. 변경. 바꾸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정정이 또 있습니다. 정정. 예, 정정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오류가 있던 거죠. 예. 주민등록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정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내 번호를 바꿔달라라고 지자체장에게 이렇게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 바꿔주는 건 아니고 그런 소명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바꿔주는 경우, 정정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 정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변경했다. 이건 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바꿨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장은 일단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재판을 통해서 바꾼 것으로 일단 짐작됩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요. 이거 좀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 의혹 함께 보시죠. 조 후보자 해명이 사실이다 해도 실제 태어나기 7개월 전에 출생신고를 했다는 얘기냐. 나이가 어려야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 낮춘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능력자예요. 능력자다. 네, 저는 하도 민정수석 하실 때 인사검증도 실패를 하시고 막 해서 사람들이 그 능력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깨끗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대한민국 최고 능력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전에 이렇게 패널들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면 이 뉴스를 전문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매일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어났던 일을 이런 제도가 있었냐라고 읽고 해석하고 하는데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법망 피해 가면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이득을 누리려면 능력자죠. 예. 그런데
등록 변경 제도에 대해서 허은하 소장님도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신 게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제도가 알려지고 세팅이 된 거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7년 바로 2년 전에 했고 지금 만 2년이 됐는데 그 2년 동안에 일어난 제도는 뭐냐면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내 신부들 도용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여가부 있을 때 보면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분들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피해자와 가해자들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2년 동안 한 1000여 명이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아니에요. 그 조국 교수 딸이 바꾼 제도는 2017년 이전에 한 거였는데 그때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국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공시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소송을 하거나 힘들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였는데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자인데 남자로 기재가 돼 있거나 남자인데 여자로 기재가 돼 있으면 앞에 왜 번호가 1, 2, 3, 4 그 번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형격해가지고 사실은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실제 나이로 바꾸는 게 앞에 거 바꾸는 거잖아요. 예컨대 뭐 예전에는 시골에서 얼큰하게 이장님들이 가서 대신 출생신고 해줬잖아요. 술 한잔 취하고 이름도 개똥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자 얘가 생년월일이 그래서 뭐 한 10살 많게 해놓고 그럴 경우는 바꿔주는 거다. 그런데 대부분 많게 하는 경우보다 이미 태어나서 애가 자라고 있는데 늦게 신고를 해서 뒤로 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럴 때는 실제로는. 바꿔주는 거였다. 네, 그런 경우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에 생긴 제도는 그 성별 바뀐 거나 생일 바뀐 거 말고 뒤에 숫자들을 바꾸는 제도는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명확하게 남자 여자 바뀌었거나 생일이 잘못된 알려지지 않았던 힘들었던 그 제도를 통해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나이 차이가 확 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해라는 거. 9개월 차이.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7개월이군요. 7개월.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 통해서 통계를 이번에 밝혀야겠지만 같은 나이 안에서 바꾼 사례가 그동안 있었는지를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이미 태어나 있는 A를 이제 늦게 한 경우 말고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7개월 전에 이 A 생겼어요라고 등록한 경우가 가능한지 이거를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타이밍도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몇 개월간. 그러면은 딱 부산 의전원 그 심사 때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 학교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요 변경하는 거를 같이 한 5개월 전에 신청을 했어야지 요 기간을 걸쳐서 그 심사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을 그렇게 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바꾸나 저때 바꾸나 그러면 옛날에는 왜 엉터리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신고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애 학교 한 살이라도 빨리 보내는 데서 얻은 이득은 없었는지 밝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2월이다. 첫 번째 2월이다 얘기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나 의전원 갈 때 나이하고 자소서하고 면접이 좀 중요했던 것 같다. 라고 조국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자랑한 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처음 위반을 한 건지 뒤에 꼼수가 있었던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능력자다. 정말 능력자다. 매일매일의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론 미루어 짐작컨대 태어나기 전 7개월 전에 신고하진 않았을 거고 아이가 태어나고 뒤늦게 이제 출생신고를 한 건데 그게 9월이 돼야 되는데 2월로 신고가 됐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스러운 건 아버지와 딸이 말하는 각자의 생일이 다른 것도 있지만 하필 그 시점에 공교로운 부산 의전대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의전대 시험을 앞두고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후보자 딸이 왜 그때 하필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했느냐라는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좀 되돌려 볼까요?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6월 달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조후부자 측 해명에 따르면 2014년도 6월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기존에 있던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입학 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해당 합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다. 박사님 잠깐만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출근했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늦게 왔군요. 일단은 적선동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조국 후보자, 이 주민등록 관련돼서 해명하는지 보죠.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 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에 출석하여 답하겠습니다. 국민청문회의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사로 계실 때 동생분이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4천을 빌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동학원 부채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됐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릴 사안 같습니다. 제가 저희 청문단에서 기록을 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밖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실망한 대학생들의 특별 집회도 하고 있고 또 국정농단에 비유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흘 동안 청문회 열면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건 정당에서 알아서 합의할 사안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도 가짜뉴스다,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청문회라도 열면 답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이 국민청문회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모든 장관들은 언론의 검증,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사전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충실히 설명을 해왔는데 조국 후보자는 오늘도 그 답변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 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조국 후보자는 오늘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원래 생일로 바로잡은 거다. 이 조 후보자의 지금까지 해명이죠. 네, 다시 얘기 좀 드릴게요. 2014년도 6월 달에 원서를 씁니다. 예전 주민등록번호 갖고 원서를 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7월 달에 면접을 봅니다. 이때까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8월 달에 주민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9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돼요. 예전 번호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게 조국 후보자의 해명인데요. 여기서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것은 9월 달에 합격하기 전에 8월 달에 주민번호가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주민번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측에 새로운 정보들을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는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앞서서 조 후보자의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설명했던 것처럼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빠른 91년생 2월생에서 9월생으로 변경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합격자 발표는 9월 달이니까 만 나이로 보게 됐을 경우 만 나이가 한 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 주소만 변경하게 되더라도 바꿔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이메일 아이디만 바꾸더라도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건데 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바꾸기 위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 절차들이 필요하고 이 주민등록번호를 꼭 바꿔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돌사진, 백일사진 다 내야 된다. 돌사진, 백일사진 그 날짜가 실제 태어난 날짜랑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 한영외고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내 생일이 2월 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빠른 년생이라 빠른 년생의 비애를 좀 잘 압니다. 김병민 박사님도 빠른이에요. 네, 빠른 82년생인데요. 예.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한 살 어리니까 너 형이라고 불러, 누나라고 불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빠른 년생이면 어느 정도는 야 그래도 빠른 년생인데 되는데 난 빠른 년생도 아니고 9월생이야 그러면은 진짜 동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차라리 빠른 91년생, 2월생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그걸 굳이 9월달로 바꿔갖고 얻어주는 이득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꼭 의전원 입학 날짜에 즈음해갖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는가 이 여부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 후보자 깔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고교생 신부인데 제1저자로 등재됐던 당시에 박사 신분으로 정보가 등재된 것도 어제 저희 동아일보에 단독 취재로 보도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아직 명쾌하게 안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바꾼 이유에 대한 해명도 좀 조국 후보자가 추가적으로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서울대, 고대, 부산대 학생들이 촛불 든다니까요. 밤에.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의 딸과 아들 둘 다 UN 인턴십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자격 논란이 오늘 새롭게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딸 아들 지원 자격 미달 어떻게 통과됐느냐. 2008년 12월 당시 고교생 딸 조 씨가 UN 인권정책센터 공모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합니다. UN 인턴십이 굉장히 어렵죠. UN 인턴십 합격. 2013년 7월 역시 고교생이던 아들 조 씨도 UN 인권 인턴십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UN 인턴십 지원 자격 요건이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일반인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국내외 어디에도 고등학생이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UN 인턴십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때 당시 아버지였던 조국 그 서울대 교수가 국가인권위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UN 인턴십 정책 선발, UN 인턴십 선발에 관여하는 분도 서울대 교수님 출신으로 조국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교생이 어떻게 대학생 이상만 쓸 수 있는 UN 인턴십에 합격을 했느냐 논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WHO도 그렇고요. 거기는 심지어 20살 이하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학생도 3학년까지는 안 된다. 확실히 대학을 졸업한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보다 명확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턴십이 도대체 뭐냐. 인턴이란 말. 인턴이 뭐냐. 사실 의과대학에서는 말하자면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실제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 게 인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녀가 얘기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불과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기구를 한 일주일이나 10일 둘러보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턴이라고 하는 정의상으로도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자격 조건도 되지 않고 저기서 얘기하는 유엔 인턴십의 지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 말의 뜻은 전문성과 소양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수련 단계를 받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턴십이란 말이 너무 쉽게 통용되는 것도 문제고 또 사실관계도 안 맞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 있어요. 내가 인턴십에 참여했더니 실제로 안 되더라 이런 경험을 쌓았다는 얘기인지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참가했다는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턴십 말씀해 주셔서 이 UN 인턴십 의혹뿐만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 인턴십 경력에 관련돼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들으면 고등학생이 무슨 해외 논문 제1저자도 돼 있고 고등학생 신분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박사에 주민등록번호 바꾸고 UN 인턴십하고 세계보건기구 가서 인턴십하니까 명문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국 딸 2009년 고려대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경험을 쌓았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그런데 WHO 인턴 지원 자격엔 20세 이상이에요. 대학교 졸업 전 대학생은 지원도 불가해요. 그러면 고교생이 어떻게 이거 인턴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소 관계자는요. 고등학생을 인턴이 하는 경우 거의 없었다. 우리 인턴 최근에 선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세계보건기구에 인턴을 했었던 A씨는 내가 근무하는 동안엔 고등학생 인턴을 본 기억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조국 후보자가 썼다는 그 자기소개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경험을 쌓았다.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생각해보면은 지금 고대나 서울대 학생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고대나 서울대 자체의 모든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면접을 보거나 이게 입시 합격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뻥튀기한 자소서만 갖고 그럼 자기들이 입학을 했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거 뻥튀기다. 예, 그럼 뻥튀기한 거를 몰랐다라는 얘기입니까?
회사 입사할 때도 검증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읽혀지는 대로 믿지 않아요. 검증 자료들을 필요로 하죠. 근데 그런 검증 자료를 분명히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도 분명 확인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데 그저 뻥튀기 자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자소설? 네, 그런 걸로 믿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자괴감 느껴지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꿈 생각하고 어떻게 자신의 일을 해 나갈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야 대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뻥튀기 해도 된다? 이제 모든 사람 이제 뻥튀기 학원 다닐 겁니다. 뻥튀기 학원 예, 다닌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편법을 써서 나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왜 나는 좋은 대학, 남들이 말하는 스카이에 못 갔을까? 아, 저 능력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아, 기본적으로 진짜 20, 30대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능력 없는 부모들 박탈감 느끼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학생들 상실감 느낍니다. 이런 자소서 분명 통과시켰을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방금 거는 고대 입학 자소서였고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는 그럼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오늘 한 조간신문은 부산대 의전원의 자소서는 자소설이었다. 소설 수준이었다. 라고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조국 후보자 딸은 이렇게 썼지만 학교 측은 무슨 소리냐. 당시 남학생이 학생회장이었다. 본인은 자기가 학생회장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는 아니었다. 남학생이 학생회장이었다. 사실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키스트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3주간 인턴 근무했다. 하지만 약 닷새만 출근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응급실에서 통역 및 의료보조 봉사를 수행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의대생이 아닌 학생이 의료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소설. 한편 오늘 대학생들이 촛불을 든 것뿐만 아니라 제1저자 논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당국대가 이 제1저자 등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날입니다. 당국대 관계자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보도된 소위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루게 됩니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아청소년 의사회에서도 조국 후보자 당사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의학 논문은 방학 숙제가 아닙니다.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오늘 이제 당국대, 부산대, 서울대에서 각각 진상조사 들어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고발까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셨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현주 의원 등 정치인들도 고발을 했고 또 의사단체라든지 의사들도 지금 뒤를 잇는 것 같습니다.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하지만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좀 고발됐다 하더라도 다 기소를 하거나 또는 다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법적인 절차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판단, 정서, 국민들의 정서 형성과 법적인 부분은 또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고발을 할 때 조국 후보자만 고발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들을 고발할 것인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조국 후보자에게까지 당사자에게도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알고 보니 조국 후보자는 아니고 가족들의 법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한참 후의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법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아무 탈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정서를 약간 회피하는 그런 언급인 것 같고요. 또 조국 후보자 범죄자니까 당장 처벌해라라고 하는 것도 너무 과도한 그런 해석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각 대학교들의 조사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각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촛불을 드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조국 버틸 수 있겠나? 점점점.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당 지지율 변화 함께 보시죠. 49.4%에서 46.7%.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고 긍정과 부정의 흐름이 교차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그 추세가 긍정은 꺾이고 부정은 올라가서 크로스가 됐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40.6에서 38.3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국 후보자 이슈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등 대학교 총장들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교롭게 교육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 그 교육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이 우리 교육의 힘이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이 타이밍이 참 대통령 입장에서 좀 얄궂을 것 같아요. 갑자기 총장들 부른 건 아니었을 것이고 예정된 모임이었을 텐데 저기에 지금 논란이 됐었던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 말씀이 우리 사회 교육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또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교육의 힘이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이고 있는 그 교육의 힘이 대통령이 말하는 교육의 힘일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때까지 온 게 정말 인적 자원, 교육의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얄궂게도 지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사법개혁이나 사법정의에 대한 얘기보다도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지금 설득력 있게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같은 꼼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상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과연 정말 저런 걸로 시험 한번 안 보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서울대 대학원도 들어가고 또 부산대 특수대학원까지 전문대학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꼼수를 써서 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정치 감각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통해서 나는 사법개혁만 생각했는데 이번 조국 후보자를 통해서 교육개혁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말씀하셨다면 조국 후보자는 이제 낭만시키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의 인기는 올라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서는 거죠. 사실은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것보다 지금 교육개혁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무슨 이 땅에서 우리 애들을 똑바로 키워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네. 어제 많은 기자들도 와서 서울대 총장님 막 앞에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해당 대학의 총장님들의 입장은 어떤지 듣기에 바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입장들 내셨고, 그리고 대학은 각자 입장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뭐를 하겠다라고 다 입장들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자 대학교들이 하는 거고, 이런 임명을 하신 대통령,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걸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임명한 대통령의 심정은 어떠실까라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제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돼서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도 기조가 바뀌었어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임명 반대고 정의당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심상정, 이정미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는 그런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많이 충격적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조국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의아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정의당이 단지 조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면 그것은 좀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로써 민평당, 바른미래당, 한국당은 일찍이 조 후보자 안 된다 했고 정의당마저 돌아섰다면 이제 민주당만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박용진 의원. 박의원 걱정돼요. 이거 교육 문제, 교육이잖아요. 뜨거운 교육이 사나이. 조국 후보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버려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 안 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의 발언이 지금 논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인데 그거 에세이를 제출한 건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당연히 제1저자는 따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따님. 조 후보자의 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님의 따님이 제1저자가 돼야 한다.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다.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SCI급 에세이라는 셈이 되는데 경기도 교육감께서 에세이의 뜻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따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건지 의도가 뭡니까? 글쎄요, 그 에세이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입학할 때 이 학생이 자기가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의 장점이 이런 것이다. 이런 정도를 낸 것에 자기가 저자지. 이런 얘기를 만약 저걸 제대로 해석한다면 그게 문제냐. 내가 냈는데 내가 썼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는 임상병리학회에서 하는 전문적으로 제목만도 읽을 줄도 모르는 아주 어려운 그런 논문에 또 일반 영어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확한 그 데피니션을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말 2주간 인터넷에 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야말로 따님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도. 따님. 예. 그래서 무슨 마당새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 어르신 따님이 당연히 붙어야죠. 이런 얘기하는 정도라면 사실은 국민들이 현재 분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교육에 굉장히 큰 책임을 지는 교육감으로서 할 수 없는 조금 더 참모들이 봤을 때 이 사건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제도적으로는 벌써 2016년부터는 사실은 일반 공통 자기소개서조차도 논문에 대한 언급은 못하게 돼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 내부의 어떤 기본적인 제도적 범위 안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지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저 발언 따님은 통상 대통령의 영예에 대한 호칭을 연상케 합니다. 대통령의 따님. 김병현 박사님. 경기도 교육감의 인식이 저렇다면 경기도 학부모들은 저 발언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충격이고요. 그리고 교육감은 사실 정당 소속이 없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현 정부 들어서도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여러 관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반응하게 되는 모습들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파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과거에 탄광에 들어갈 때 광부들이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산소가 없게 돼서 어느 순간 내가 모르고 의식을 쓰러질까 봐 카나리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카나리아가 먼저 막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여기에 산소가 없구나라고 해서 같이 광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이치구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를 지키기 위한 카나리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박용진 의원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이미 조국 수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홍천 의원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카나리아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어느 순간 산소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역대 정부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도부가 이 내용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따님 발언 논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건 풀러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의 곽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수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마약 강제 투약. 누가 누구에게, 예비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될 분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눈 감아봐라. 예비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15일 23살의 여성 A씨, 남자친구 아버지 55살 김모 씨로부터 힘든 일을 위로도 해주고 개인적 일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 남자친구 아버지가 이런 연락을 한 거예요. 포천의 한 펜션으로 와라. 그래서 여자친구가 갔어요. 그런데 이 남친 아버지가 예비 시아버지죠.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이 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어라. 예비 며느리에게 눈을 감고 있어라. 따끔한 느낌의 눈뜬 이 여성은요, 주사기를 들고 있는 김모 씨를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주사기를 들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주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도망갔어요. 출국 금지. 현재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비 며느리의 마약, 성폭행 시도까지. 피해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3년 교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 여성은요, 남자친구 부모님과 해돋이도 보러 가고 제사 때 찾아뵐 정도로 친밀해서 따라간 것이다. 반항했지만 못 나가게 잡아 끌었고 살려달라 하면서 도망쳐 나왔다. 성폭행도 시도했다라는 충격적인 진술까지 현재 경찰 조사에서 한 상황입니다. 곽대경 교수님, 네. 아무리 우리 사회가 험악해져도 말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아들 얼굴을 나중에 어떻게 보려고 이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건지, 이런 일을 버리고 지금 도주하고 있어요. 네. 무슨 생각인 건지. 참 우리가 이제 인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한다면 조만간에 만약에 아들이 그 여성과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결혼 허락까지 다 해놓고 말이에요. 네, 그 시아버지가 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여성을 몰래 펜션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뭐 줄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약 주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뭐 무슨 상의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카페라든지 뭐 커피숍 같은 뭐 그런데 아니면 뭐 공공의 그런 어떤 공개적인 그런 어떤 장소들이 있는데 그럼요. 유독 이 펜션으로라고 했다는 이런 것도 이제 석연치 않고 그리고 실제로 아들에게 과연 뭐 이 사실을 내가 너의 여자친구를 좀 만날 뭐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정말 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좀 도리 이런 걸 갖다가 좀 위반한 부적절한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잘못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백주 대낮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상의할 곳이 있다면 봐도 되는 것인데 으슥한 펜션으로 불렀다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마약 주사를 했다는 것. 지금 뭐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를 정도인데 손소 변호사님. 더군다나 지금 달아났어요. 이 시아버지. 현재 행방이 어디인지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본인의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현재 지금 행방을 찾는 중인데 도주의 어떤 준비를 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따라서 갑작스럽게 뭐 물론 이 범죄 자체를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우발적으로 했는지를 현재는 알 수 없지만 도피 자체는 굉장히 별다른 준비 없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 한 국내에 있다면 신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찰이 좀 이렇게 신원을 확보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좀 당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체포한다면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무슨 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이 마약이잖아요. 마약.
특히 그냥 마약일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마약 성분이 나왔어요. 필로폰 양성.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몰래 주사를 할 정도로 이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에 또는 지금까지 마약 관련된 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 또는 계속 저지르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예비 며느리에게 한 행위, 마약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보자면은 일단 예비 며느리는 성범죄로 좀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도 보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더 신속하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정황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짐작은 갑니다만 정말 성범죄의 실행에 착수를 한 것이냐. 이거는 현재 그 예비 며느리의 주장이거든요. 예. 즉 반항하면서 이제 반항했지만 못 나가게 잡아 끌었다. 이거는 폭행으로 볼 수 있어도 이걸 성범죄, 즉 강간의 실행의 착수인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약간의 법적인 의문은 있거든요. 논란이 좀 되겠군요. 따라서 수사가 좀 빨리 신원을 확보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진행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곽대영 교수님, 아무래도 이 범죄자의 심리를 좀 많이 분석해 보셨을 테니까 정상적인 심리 상태는 절대 아닐 것 같고, 아니, 자기 아들의 어떻게 아들 얼굴을 보겠습니까? 뭔가 그때 당시 이 아버지도 마약에 취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네, 사실 그 다른 사람 굉장히 가까운 연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성에게 자기가 직접 주사기로 그 마약을 주사하는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처음 마약을 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상당히 그동안 마약을 사용하고 이런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한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을 가능성, 두 명의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성이 징역형에 오히려 처해졌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남친 성폭행을 신고한 여자친구 오히려 징역형. 어찌된 일일까? 지난 2월 22살의 이모 씨 여성, 남자친구가 성폭행했다. 알몸 사진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며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랑 헤어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은, 야, 이 여성도 정말 답답해요. 아니, 그게 무서워서 해야 할 일이지 저런 신고를 해요? 남자친구 인생은 앞으로 어떡하라고? 아니, 본인 인생은 어떡하라고? 참 답답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모 씨는 성폭행이나 폭행 등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 이모 씨는 허위 신고 9일 뒤에 자백했어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까 두려웠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오히려 넘겨져서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물론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징역형이 나왔다는 건 강력하게 전과가 생겼다는 건데, 곽 교수님, 이 여자친구의 이 심리가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아니, 남자친구의 이렇게 허위로 신고할 정도면 평생 보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네, 이 여성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남녀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서로 교류할 때 굉장히 서로 간에 이제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남자친구를 굉장히 곤경에 빠뜨리게 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사귀면서 가지고 있었던 남아있던 정마저 완전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정마저 떨어진다. 네, 그런 어떤 행동입니다. 아주 이 여성을 아이고 지독하구나. 도저히 이쯤에서 이제 그만두는 게 낫지. 더 교제를 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무고도 정말 나쁜 죄다. 저는 요즘 그렇게 느껴요. 무고 정말 나쁜 거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고죄의 형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무고죄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20대 여성에게 선고된 그 형량이 징역 6월이거든요. 징역 6개월형. 그리고 그 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이제 유예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무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자수했거든요.
자수한 게 무고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더 미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수를 하면은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자수에서도 감경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고죄나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취급합니다. 즉 이렇게 위증 또는 무고를 한 사람이 자백을 하거나 자수한 경우가 이렇게 해줘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의 경우에 자수를 하면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무조건 감경 또는 면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따라서 이번에 재판부가 밝힌 대로 이렇게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초범이고 정파 사실이 없고 또 무고 사실을 또 자수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종합을 해서 이런 형량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고는 해서는 안 되지만 혹여 나쁜 마음에 제정신이 아니라서 무고가 있다면 빨리 자백하고 자수하여 억울한 사람 없게끔 만들어 주기를 법도 추천하고 있는 거군요.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학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불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학불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첫 번째 학불 주인공, 두 번째는 안재현 씨, 그리고 세 번째는 오리예요, 오리. 그 네 번째는 한 도로 위에서의 사진인데 어떤 일인지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 오는 29일로 결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 날짜가 발표된 거예요. 가장 큰 관심사이자 판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말 3마리의 뇌물 여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입비 34억이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 이 말들의 소유권이 삼성과 최순실 중 과연 누구냐라는 거겠죠.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여부도 관심이지만 특히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박근혜 이재용 선고일 결정까지 선고일을 발표한 시점에 대한 의혹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유의 재판의 그 대서막이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제 29일에 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의 날까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김명 박사님. 네. 그런데 29일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대법원이 발표를 하는구나라는 인상도 받는데. 시점이 굉장히 좀 다르죠. 빨라진 거 맞어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아직까지 선고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날짜조차 잡지 않는 것에 이해가 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또 조국 수석 후보자에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있고 있는 이때에 29일로 날짜가 결정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의혹이니 가짜뉴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큰 뉴스들이 굉장히 큰 뉴스고요.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결정된 게 서로 다릅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말에 관한 뇌물죄와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지금 현재 나와 있지만 다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면 2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또 낮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미치는 파장에 대한 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심 항소심 재판 결과가 대법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로 할 수 있는 결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은 사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형 확정된다는 거죠.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벌써 이 실형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면이라고 하는 카드가 거론될 수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뉴스들이 일파만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29일에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나게 될지도 정말 많은 관심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설마 김 장관님. 그렇죠. 왜냐하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엄연히 분리가 돼 있고 독립이 되어 있는데 뉴스를 덮는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공교롭게 29일로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날짜도 중요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는지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보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판단의 내용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판단을 할 때는 말이 이제 완전히 건네져서 뇌물 액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걸 높게 책정을 했고요.
이재용 부의장은 집행유예 주면서 낮은 판결이 났었는데 네. 그때는 이 말이 전해지지 않은 걸로 했습니다. 같은 정권에서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이렇게 각각 해석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다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되면 하급심으로 돌아가서 재판이 한 번 더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때 이재용 삼성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묵시적인 청탁이었습니다. 예.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쩍 이 묵시적 청탁이 어디까지인지 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일. 세 사람의 대법원 판결이 다 같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번 판결의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뉴스들이 29일에 터지겠군요. 두 번째 하프 주인공 만나보시죠. 이혼 갈등을 겪고 있는 안구 커플의 투머치 인포메이션. 너무 정보가 많아. 폭로전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연예계 활동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재현은 신혼 때부터 모델로 활동해온 뷰티 브랜드에서 광고 중단을 통보받았다고 해요. 해당 브랜드는요, SNS 폭로전 이슈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 이미지와 다르다고 판단돼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안재현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사랑꾼 이미지로 계약을 했던 만큼 사생활 논란으로 얼룩진 지금의 이미지로는 더 이상 이 뷰티 브랜드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 이어서 의류 브랜드도 안재현 지우기에 나섰다고 해요. 최근 화보 촬영까지 마쳤지만 안재현의 사진을 모두 삭제, 철거하기로 한 건데요. 무엇보다 안재현이 주연으로 촬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하차하라는 요구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한편 구에서는 이달 중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마음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할 계획이었지만 이 또한 연기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은하 소장님이 사실은 이쪽 분야, 네. 이쪽 바닥, 이미지, 이쪽 시장에서 이미지의 어떤 중요성을 가장 잘 아실 텐데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공방이 결국 두 사람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 반증이잖아요. 네, 두 사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까지도 너무 안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화장품 모델을 만약에 네. 딱 뭐 허은하 소장으로 찍었다. 좋네요. 네, 허 소장님 어디 사고 쳤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계속 모델이 나가면 너 나의 화장품 판매 매출에도 타격이 진짜 이루어져요. 그럼요.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래요? 예, 엄청난 비용으로 그 사람을 저희가 광고 모델로 쓰는 이유는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이제 등에 업고 함께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엄청나요. 비싸요.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그의 이미지가 하락하면 당연히 이 브랜드의 이미지도 나쁘게 되는 거죠. 특히 아시겠지만 화장품 업계가 우리나라에 2-3천 개가 있어요. 그 화장품 업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 화장품의 이미지와 비슷한 그 연예인을 찾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러블리한 이미지로 안재현 씨가 딱 지목이 된 거죠. 러블리. 네. 그런데 그 러블리의 이미지와 이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합쳐서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가 매출을 확대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러블리가 아니라 조금은 좀 불편한 이미지를 주는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업계에서는 광고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상당히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도 청구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손해배상해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다 내리는 거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저 화장품 업계가 정말 영리한 마케팅을 썼다고 생각하는 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그 브랜드에 대해서 더 많은 주변에 각인을 시켜주고 여기가 좀 깔끔하게 처리하는 브랜드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이 안타깝죠. 두 사람의 연예계 활동에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필리핀의 한 마을에서 소년을 도와준 오리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길가에 작은 언덕 꼭대기에 앉아있는 한 어린 소년. 언덕 아래에는 낑낑대면서 무언가를 줍고 있는 오리가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소년이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흙 비탈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물론 소년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 주워올 수도 있었지만 이 착한 오리가 먼저 떨어진 슬리퍼를 찾아 나선 겁니다.
영상 속에서 오리는 소년이 떨어뜨린 슬리퍼를 주우려 애를 쓰는데 간신히 입에 물고 소년에게 가다가도 또 떨어뜨려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데 번번이 실패하다가 몇 차례의 재시도 끝에 마침내 이 오리가 소년에게 슬리퍼를 돌려주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아우, 저 뒤에 오리 얼마나 안쓰러워. 아, 이 오리는 진짜 똑똑하다. 저거는 우리 먹으면 안 돼요. 슬리퍼를 받자마자 오리의 날갯짓에 놀랐는지 허겁지겁 뛰어가는 모습인데 고맙다는 말은 저 소년이 했을려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 소년은 오늘 이 뉴스 보면 저 오리에게 좀 맛있는 거라도 좀 갖다 주는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우리가 얼마나 참 소중히 대해야겠습니까? 인천의 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의 선행이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6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경찰차가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눈에 띄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저 여성이 현장에서 쓰러진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환자의 호흡과 맥박, 동공 반응 등을 확인하고 손과 발에 자극을 주며 환자의 의식 상태를 살핍니다. 게다가 구급차가 도착한 뒤 환자가 호송되는 것까지 꼼꼼하게 돕는데요. 이쯤 되면 노련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저 파란 옷의 여성이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실제로 최근까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3년차 간호사. 도로 위 나이팅게일의 도움으로 사고를 당한 환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천경찰은 이 간호사 여성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여성 참 보세요. 구급대원들에게 또 수고하세요 인사까지 하고 가는 참 착한 여성인데, 김용주 의원님, 사실은 우리 119 구급대가 잘 갖춰져 있어서 재빠르게 현장에 오지만 부상당한 현장에서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의 그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환자한테 중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죠. 굉장히 중요한 타임인데 그때 누군가 발벗고 나서는. 그래서 사실 프랑스 같은 데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굉장히 민주시민 교육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공화의 핵심 정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저분도 다행스러운 거고, 또 때마침 저기서 끝까지 이렇게 바쁜 일 중에서도 말하자면 자기의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더욱더 다행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김 장관님 이 직장 3년 차잖아요. 직장 3년 차.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생활 초년생이라 아직 풋풋하고 직장 내에선 애기 이럴 텐데, 적어도 저 현장에서는 직장 3차 애기가 아니라 거의 수간호사 못지않은 전문적인 모습. 그럼요. 뼛속까지 간호사고 정말 옷은 지금은 팔아들고 입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배기의 천사. 배기의 천사. 네, 나이팅게일 막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좀 떨어져서 있었는데 판단할 겨를도 없이 바로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너무 멋지죠. 그런데 제가 저 뉴스 보면서 정말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서만 그 직업에 충실한 게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도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정한 이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분은 병원 안에서만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삶 자체가 간호하는 거잖아, 남을. 그래서 진짜네. 네,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직구쇼에서 그런 분들 몇 분 이번 여름에 만나봤어요. 누구? 이번 여름에 왜 물놀이장 특정 파크에 가서 본인이 수영하러 갔었는데 거기 파크에서 주차장에서 불났는데 바로 담 뛰어 넘어가서 더 확전되지 않도록 했던 소방관 아저씨 기억하죠? 맞아요. 그리고 역시 아들하고 같이 열심히 휴가 룰루랄라 가고 있었는데 번호판 접힌 차 발견하고 바로 휴가 안 가고 아들하고 같이 추격해가지고 잡아냈던 경찰. 네. 그리고 이번에 역시 본인은 밤샜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일하고 돌아가던 길에 역시 달려가서 또 사람을 구한 간호사.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훈훈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정말로 이 나이팅게일 간호사분들을 포함해서 본인의 직장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까지 어떤 직업의식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맨 인 유니폼 아니겠어요?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퇴근하고도 뭔가 이 사회에 부조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힐링 뉴스의 이 주인공분은 정말 감동적인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베네수엘라로 떠나보시죠. 베네수엘라에 사는 57세 예슬리에 아란다 씨. 지난 여름 배낭 하나를 메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남미 최남단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슬리의 아란다 씨의 다리가 조금은 특별하죠. 지난 2013년 버스 운전기사였던 아란다 씨는 교통사고로 그만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아빠의 버스에 함께 타고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딸이 그 당시에 오른쪽 다리를 잃고 왼쪽 다리만 다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뭔가를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두 다리를 다친 딸에게 무언가 영감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쪽 다리가 없는 그가 의족에 의지해서 14,500km를 내려가서 목적지 남미의 최남단까지 오는데 꼬박 걸린 시간은 1년.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경제난 탓에 그가 모은 여행 경비는 겨우 우리 돈 36,000원. 36,000원 쥐고 의족 끼고 배낭 메고 간 거예요. 한 의족 회사가 알루미늄 의족을 선물했고 한 신발 회사는 운동화를 선물했어요.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한 시민은 트럭을 태워주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1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이들도 꿈을 쫓아 정복하라는 것이 내가 전하고픈 메시지다. 이제 이분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있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야, 그냥 멋있는 분 정말 많아요. 편법만 따라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도를 따라서 걷는 멋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